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3시가 조금 넘어가지고요. 저희 입학 설명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입학 설명회 사회를 맡은 이루대학교 교사 김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님들 5층에서 저희 학교 구경하고 내려오신 거죠. 네, 5층에 이제 저희 학생들이 활동하는 어떤 교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따가 설명회를 마친 후에 올라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비가 내리는 오후에 좀 입학 설명회를 하게 됐는데요. 좀 오시는데 좀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네. 네. 오늘 이제 입학 설명회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시작 전에 저희 교사들이 학부모님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한 노래와 기타 연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설명회를 들으실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박수로 저희 선생님들 모시겠습니다. 네. 저도 하겠습니다. 뛰어나도 갈게 내게 멈추던 조금의 슬픔도 날 따라오지 않게 앞만 보고 걸어갈게 때론 혼자서 뛰어나도 갈게 내게 멈추던 조금의 슬픔도 날 따라오지 않게 이 노래 제목이 이제 서영은 가수가 부른 혼자가 아닌 나인데요.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잘못할까봐 라는 거를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저희 아이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행동을 잘못할까봐, 결과가 잘못될까봐 라는 생각을 미리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는 것보다 그 미리 부모님이 조금 더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제어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조금 실수해도 되고 조금 아이가 다시 또 반복해도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과정 중심의 칭찬. 그쵸. 그래서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게 안 되니? 왜라는 글자를 자꾸 붙이면 저희 아이들은 그 부분에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왜 그런지라는 거를 알았으면 아이들이 이제 수행이 가능했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주변인들이 답답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 사람이 들렸을 때 그 아이의 자존감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살아오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왜 낮아졌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면 수많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여러 사람한테 누적이 돼서 아이의 자존감은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결과 중심적이지 않고 너가 이런 활동을 아니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땠어? 기분이 어땠어? 그랬구나. 정말 너도 그러니 엄마도 너무 좋다. 아니면 선생님도 너무 기쁘다. 너 되게 행복했겠다. 이런 과정에서의 칭찬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취 가능한 목표 설정. 이것도 저희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려놨는데요. 그 성취 가능한 목표라는 게 당사자 중심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나 교사나 학교의 중심이 아니라 저희 학교의 중심이었다면 본교회에서 아이들이 잘 따라갔겠죠. 하지만 당사자 중심의 목표 설정을 설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로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의 어떤 다양한 영역들을 이렇게 능력을 발휘했을 때 스탠다드하지 않잖아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목표치를 아이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세워놓고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조력을 했냐 아니면 아이 100% 혼자 스스로 했냐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전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이가 스스로 100%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의 목표치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의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았을 경우 아이가 거기에 대한 정서적인 문제나 아이의 자신감, 자존감 이런 부분도 많이 바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객관적인 아이의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의 목표 설정을 주고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면서 가정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이 어땠을까라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느린학습자의 자가치유 방화법 아이 입장에서 이런 어떤 화면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사고력 개발을 엄청 신경 썼었어요. 저희 처음에 입학한 학생들이 중등까지가 있었거든요. 고등은 아직 생기지 않았고 초중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영재교육은 아이들 창의력 개발 해가지고 굉장히 창의력에 대한 교육을 중심을 많이 두잖아요. 근데 장애 쪽으로 갈수록 인지가 낮은 쪽으로 갈수록 훈련 쪽이 많지 인지적인 사고 개발 쪽은 거의 저희가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영재 개발, 창의력 개발 이런 교구나 교과를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더 어떤 생각의 차원 자체가 굉장히 고차원이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대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느린 학습자의 맞춤형 사고력 개발을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때 굉장히 왜냐하면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대처 능력이 부족하죠. 그리고 종합적 사고를 못하죠.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왜 이게 안 될까라는 생각은 인지 구조 자체가 좀 낮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훈련이나 이런 교육들이 계속 반복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예, 이 아이의 입장에서 맞춤형 사고력 개발을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생각의 폭을 넓히거나 생각머리를 키우는 부분들의 교육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고력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훈련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또 고등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성인기를 맞으면서 저희도 같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게 사고력만 계속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계속 머리만 키운다는 게 뭐 얼마든지 더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성인기를 맞이하기 직전에 자신이 진로, 그 다음에 뭐 취업,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 현실적인 부분을 또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전환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고등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조금 퍼센테이지를 달리해서 사고력과 기초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실생활에 관련된 사회기술 훈련, 그 다음에 실생활 훈련 쪽으로 조금 더 퍼센트를 둬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성인기에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사회 진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굉장히 쌀벌하잖아요. 꿈을 그리면서 꿈대로 할 수는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마음 강화라는 제가 요 단어를 딱 올린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 아니면 경도의 지적장애 친구들, 모든 친구들을 포함해서 어떤 영역들을 강화시키거나 어떤 영역들을 훈련하거나 가르쳐도 이 정서적인 마음의 안정이나 마음의 그 단단함, 이런 부분이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흔들리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게 학습은 다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 중간 이상도 하고 집에서도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대학 갈 공부도 해요. 근데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울이 오기 시작하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게 학생이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거를 표현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본인도 이 부분에서 내가 학습의 역량은 얼만큼 들어야 되고 사회성은 얼마 정도 들어야 되고 내가 활동은 요 정도 해야 되는지 가늠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 정도의 어떤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늠하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력자들이 가늠을 해서 넣었을 때 그 부분에서 정서적인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되돌려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되더라고요. 학습은 계속 또 기초학습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 잠깐의 어떤 사고 충격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인 불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져 있었던 계속 누적됐던 어떤 자존감 결핍이나 상처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마음의 불안정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거나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들거나 더 이상의 시간이 드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편한 말로 공부를 잘하건 아니면 일을 잘하건 다 소용없는 거죠. 정말로 내 자신이 얼만큼 단단하고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고 있는지, 자아 정체성이 있는지 이게 너무 핵심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꿈이 굉장히 크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현실에 부딪히면서 내가 현실과 싸웠을 때 아니면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스스로 삶을 계획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긍정화시키는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려면 학교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고요. 지금은 그 단계를 거의 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마스터해서 그 부분 과정에서는 부모님과의 그룹 상담도 있었고 부모님의 생각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부분이 이 정서적인 안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다양한 또래관계 사회성 학습 부심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마음 강화
그리고 거기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 근면 성실, 긍정적 자아, 다양한 경험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풀어져 가야 될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또 교과로 녹이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도심형 대안학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미인가 대안교육 등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경도의 지적장애 학생들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11세부터 25세까지 학생들이 함께하는 곳이고요. 행복한 자립을 위한 교육을 교사가 함께 연구하며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함께하지만 각각 다른 나를 존중하고 우리를 존중하는 곳입니다. 졸업 후에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밝은 내일을 위해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곳입니다. 이렇게 나열한 것들은 다 사실이고요. 도심형 대안학교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뭐 경제적으로 임대료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교통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든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우리가 어쨌든 사회에 내보내려고 그죠? 사회에 나가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런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심 안에서 최대한 지역사회랑 함께하면서 지역기관을 이용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곳. 제가 아까도 잠깐 직업반에 입학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국가적으로 경계선진흥법이라는 게 계속 발제되면서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심이 서울의 느린학습자 부모 시민회라는 곳에서 발생이 돼서 지금 각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30개 정도의 부모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들이 나섰을 때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도 복지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굉장히 앞으로의 비전이나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저희 학교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거기에 느린학습자 부모 시민회 부모님께서 그 대표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이제 어떤 토론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소원은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행복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떠나는 게 이제 소원이잖아요. 근데 경계선 지는 부모님들은 또 다르시더라고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내가 아이랑 헤어져도 아이들끼리, 이런 비슷한 아이들끼리 함께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떠나는 것이래요. 그 말은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은 일상생활 자립은 가능하지만 너무너무 심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졸업 후에도 저희 아이들이 선배들끼리 같이 만나고 또 이런 행사 때 함께 하는 게 참 이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고 행복한 일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루다 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루다 협회를 창립했고요. 2008년도에서 6년 동안 주말마다 경계선 지능 대상자를 위해서 주말 학교를 운영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소재지도 없었고 그때 처음 타이틀이 경계선 지능이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최초로 썼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여서 주말학교에서 소재지도 없는데 대안학교 빌려서 돌아다니고 치료센터 돌아다니고 하면서 나중에는 30명 정도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들이 그 대안학교를 꼭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고 저도 또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최초로 이루다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이루다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년이 지났는데요. 중간에 이제 일로 이사를 오게 되고 처음에는 8명으로 시작을 하고 교사 4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학생 수가 늘면서
이곳에서 이제 층도 확장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루다 주식회사 이루다라는 또 회사도 설립해서 아이들 제과제빵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환경도 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2020년도에 첫 졸업자가 나왔어요. 첫 졸업자가 나왔을 때 저희의 계획은 직업반 3년제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는 건 저희는 좀 반대인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비장애 친구들도 대학에 가서 요즘에는 대학 중간에 학교를 또 쉬면서 또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취업 공부를 하고. 그런데 하물며 저희 학교는 저희 학생들은 이 친구들 공부를 다 잘 가르쳐줄 기관이 없어서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등 과정까지는 충분히 기초학습, 기초개념, 사고력 개발, 그 외 전환교육, 일상생활을 충분히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사회에 제대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사회기술 훈련과 직업 능력과 그 다음에 자신이 진짜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한 경계선 지는 친구들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경우는 제가 극히 드물어요. 정말로 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을 이제 수행을 했을 때 그때 당시도 그 사회에서는 이 친구가 경계선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고용을 해서 알바를 시키면 수행 능력이 좀 늦춰지거나 그 다음에 지시에 대한 업무 처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이유로 금방금방 퇴사를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퇴사를 당하는 경계선 지는 청년들의 자존감은 계속 무너지면서 점점 사회와는 멀리되고 그 다음에 직업은 갖지 못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충분히 자기가 자신 있게 어느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자기 감당을 할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보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 직업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111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보시면 2층은 이제 옆 건물에 있는 2층이고요. 이 건물의 3, 4, 5층을 사용하고 있고 5층은 직업반, 그 다음에 고등과정 3학년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4층은 고등과정 1, 2학년과 배움반이라고 해서 중학교 2, 3과정이 이제 4층에 있고요. 3층은 지금 이곳은 초등과정과 배움과정 중1과정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에 건물에는 그 직업반 바리스타 실습실과 제과제빵 실습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이루다 쿠키드림이라는 쿠키 만드는 회사의 제조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현황은 선생님은 총 17명이고요. 상근 교사는 정교사는 13명이고 비상근 교사, 강사 선생님들은 총 3분입니다. 그리고 급식 도우미 교사분이 1분입니다. 이루다 선생님의 프로필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조금 독특한 게 교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수교사 자격을 소유하신 분들도 있고 중등교사 자격을 소유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이자 교사 자격을 소유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 부류죠. 이런 자격을 소유하신 분들과 각자 입장이 다른 분들이 다 만났을 때 저는 플러스 되는 분들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수교사 선생님이 다 모였을 때와 또 그냥 중등교사, 일반 중등교사 선생님이 다 모였을 때와 아니면 부모들이 교사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놓였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각자의 역할이 있고요. 각자의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강점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서로 잘 조율돼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 선생님들은 제과제빵, 그 다음에 컴퓨터 전문 댄스 강사 선생님인데 각각 굉장히 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신 전문 강사분들로서 이분들도 저희와 8년 이상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한 4일 정도는 상주하고 계시면서 거의 정규사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또 자랑할 거는 저희 선생님들이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지금 또 잠깐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신 선생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강사 역할을 하시지만
한 분도 퇴사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또한 저희 학교에 함께 하면서 뭐 학교 환경이 근무 환경이 좋거나 뭐 복지제도가 좋은 거는 아닐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면서 본이 되고 그다음에 또 배우고 교사로서 또 하나를 배우면서 감동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계속 계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에너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학생 현황을 보시면 초등과정은 총 지금 14명, 그 다음에 중등과정은 42명, 고등과정은 32명, 직업과정은 23명이 있고요. 남녀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해마다 학년마다 남녀 비율이 똑같진 않아요. 저희가 그 남녀 비율을 가지고 뽑진 않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학생이 한 60%, 여학생이 40% 정도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교과과정은 기초학습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고하며 경험으로 쌓는 실생활 밀착 교육이라는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영역을 보면 기본교과와 개발활동, 재량활동, 진로, 직업이라는 영역을 나누어서 기본교과는 우리 공교육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요 교과, 음악, 체육까지 들어가고요. 개발활동은 한영타자, 챗 GPT, 스마트기기, 생활디자인, 기획력 향상을 현재는 가르치고 있는데 개발활동은 말 그대로 개발활동입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또 갖춰야 될 능력들이 있잖아요. 챗 GPT 같은 경우는 올해 도입한 교과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AI 시대에서 저희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움도 많이 느끼는데 저희 아이들이 또 이렇게 모바일을 활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또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저희 학생들한테 맞춰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챗 GPT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목해서 가르쳐야 될 것인지를 연구해서 이 개발활동은 조금 변화가 있어요. 이런 과목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도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량활동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생활상식과 안전성교육이 있습니다. 진로 직업도 항상 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직업기초훈련과 자립훈련이 있습니다. 교과별 반편성을 보시면 요게 이제 조금 처음에 보셨을 때 좀 어렵고 복잡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핑크색 같은 경우는 수준별 분반 문과 수업에 해당하고요. 초록색 같은 부분은 수준별 분반 이과 수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요 보라색처럼 나왔죠? 이 부분은 학년 통합 수준별 분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원반. 이렇게 해당이 돼요. 이게 어떻게 나뉘어졌냐면 저희는 이제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목표로 하는 교과 프로그램을 펼치기 때문에 이 수업을 최대한 아이들 맞춤형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좋은 건 개인 수업이죠. 그죠? 그치만 어쨌든 공동체 그룹 수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어떻게 나눌까 했을 때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들은 각각의 영역이 교육 영역이 다 진도가 달라요. 그쵸? 어떤 친구는 수학에 능한가 보면 또 국어 부분은 조금 수학보다는 낮을 수 있고 이런 밸런스가 고르지 않은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역들을 조금 나눠서 소위 문과 영역에 해당하는 거, 이과 영역에 해당하는 거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수준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학년 통합 수준별 분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이가 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어도 그 나이에 해야 될 교과 능력들이 있어요. 뭐냐면 직업훈련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아이가 인지가 조금 낮거나 수행 능력이 낮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랑 그런 부분들은 학년 통합으로 움직이되 그 안에서 수준별을 분반을 하는 그런 수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반 수업은 처음에 정해진 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합 그 반으로 저희는 구성이 되는데 초등과정, 고등과정, 중등과정으로 있고요. 초등은 성장반이라고 하고 중등은 배움반이라고 하고요. 고등은 실천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두 반, 세 반, 두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1, 2, 3학년은 뭐 이렇게 반을 3개 주는 게 아니라 다 통합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그 반은 바뀌고요. 어떨 때는 1학년이 전체 다 한 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1 과정이 아니면 어떨 때는 고1, 2와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1, 1, 2, 3이 다 섞여서 두 반이 되는 이런 이유는 아이들이 여기서 9년을 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 반을 계속 한다라는 자체가 또 사회성 부분에서 별로 비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이렇게 통합반을 계속 그러니까 바꾸어 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원반에서는 생활 디자인 수업이라고 해서 대부분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금요 활동, 금요일에는 원반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반 친구들끼리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수업들은 원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과별 반 편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과별 반 편성을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수업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동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감상하시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루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즐거운 발걸음이 보이시나요? 이루다 학교는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배움을 경험하기에 이렇게 아이들의 발걸음이 기대에 가득 찬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루다 학교의 수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루다 학교의 교과목은 크게 문과, 이과, 학년 통합 수준별 과목, 자립훈련, 반별 동아리가 있습니다. 반편성은 나이, 인지 수준, 생활 태도, 평가 결과에 따라 반이 구성됩니다. 먼저 문과입니다. 문과는 생활국어, 생활사회, 생활영어, 챗 GPT가 있습니다. 이과에는 생활수학, 생활과학, 화폐경제, 한영타자, 스마트기기 활용이 있습니다. 학년통합 수준별에는 스포츠 게임, 스피치, 댄스, 직업기초훈련, 기획력 향상, 인권성, 자립훈련 수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의 과목들의 수업 모습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자립훈련 시간에 나의 의사결정 스타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의사결정이 뭔지 아는 사람. 의사결정이 뭘까? 그럼 의사가 뭘까, 얘들아? 수아는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요, 나의 생각을 말해. 내가 어떻게 해야지고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자기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옷을 입을 때도요, 이 TPO에 알맞게 입으면 더 멋있고 더 예쁘게 그리고 예의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건지 우리가 오늘은 한번 상상해서 그림 그리기를 할 건데 있는 교통수단을 그려서 세로로 그려도 되고 가로로 그려도 되고 그리고 색칠하고 예쁘게 한 다음에는 우리 오늘 교과서 반원 페이지를 가로인 사람들은 가로 위에 세로인 사람들은 세로 위에 붙여서 자기 작품을 완성해 주시면 되고 사람이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 교통수단이 작아지고 있고 누아루인 남매가 나중에 유치원에는 뭘 타고 갈지 한번 상상해서 그려봅시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 자, 오늘 이 시간에 생물의 분류 체계,
종의 개념과 생물 분류 체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선생님 질문할게요. 여러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무리지어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생물 분류라고 한다고 했어요. 생물의 분류 체계의 가장 작은 단계는 뭘까요? 손을 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가장 큰 단계는 개죠. 다 같이 해볼까 시간? I'm happy. 우리의 goal, 우리 오늘 목표, our goal say is 영어는 그리고 어떨 때 표현을 알 수 있다? 즐거울 때 표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5개가 있고 Great, 잘했어. It really feels great. I'm happy for you. 다음 3번 I'm so happy today. 다음 마지막은 You are fun to be around. 우리 공통되는 단어가 몇 개 있어. 뭐가 보여요? 해피랑 I am. 좋아, 잘했어. 또 보이는 친구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I'm happy. 그러면 여기 happy 말고 다른 걸 또 넣어서 어떤 감정을 말해볼 수 있을까? 나는 슬퍼요. 좋아, 잘했어. 그냥 great 아니고 really가 앞에 붙으면 이 great을 뭐 해준다 그랬지? 강조해준다. great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표현. 오늘의 주제는 나의 감정을 알고 바르게 표현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상황과, 그러니까 어떤 상황, 뭐 학교인지 집인지 그런 상황과 관계.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내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두 가지로 많이 나뉘어지지. 자, 긍정적인 감정은 기쁨, 신남, 사랑, 감사, 만족,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어느 감정들은 이게 과하면은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나는 표현을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더 많이 할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더 많이 할까? 부정적인 걸 더 많이 하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기기 활용 2반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자 이렇습니다. 시작. 흔히 다르기 및 과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2번 영상의 배경과 영상을 소화하고 편집할 수 있다. 화면 자르는 거, 화면 자르는 것을 배울 거고 두 번째 음악 넣기, 배경음악 넣는 방법을 배울 거고 자, 여러분들 이제 스피치 시간입니다. 말랑말랑말랑 조물.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무지개 발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무지개 발성은 뭐냐면 우리의 소리를 멀리 내보내는 거예요. 사랑은 찬란한 빛으로 시작. 우리 가슴을 채우네. 세차게 흐르는 강물처럼.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상품을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슬론 여기 행사 때 여러분들이 전시회 때 이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든 쿠키를 포장할 건데 여기 1분간에 있는 친구들은 낱개 포장을 할 거예요. 상품 헤드캡 있죠? 이걸 가지고 여기 쿠키에 이렇게 포티켓으로 찍어서 낱개 포장을 할 거야. 중앙에 달라.
이번 다음에 배울 건 기획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획문이 뭔지 알아? 이렇게 소중한 여행 경험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메모. 우리 메모 중에서 배웠지? 메모를 해야 돼. 왜? 내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또 어떤 거? 느꼈던 거 잘 기억하기 위해서. 기획문, 버리기, 단위행, 그럴문. 다니는 거야. 다니는 걸 또 여름방학 기간에도 부모님과 친구 여행도 갔었겠지. 또 두 번째 뭘까요? 기획문의 특성, 파악, 가령, 전문, 감상의 변화라는 기획문 쓰기. 자기만의 무엇. 그거로 될 수 있겠다. 나그네요, 한두 점. 여행의 과정과 일정이에요.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다 여정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규칙 찾아서 식으로 만들었었던 거 기억해요? 그거랑 관련 있는 거야. 3이 되고 3일 때 4가 됐어. 자, 내 눈에 지금 뭔가 공통된 특성 들어오나요? 일시커절 뭐에서 뭐가? 이래서 이가 커지고 이에서 3이 커지고 3에서 4가 커져요. 4하고 4하고 일식하는 일시커절, 요렇게 커진다. 가로로 봤을 때 커진다. 2가 됐어. 4에서 1 뺐더니 몇이 됐어? 3이 됐어. 표 완성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3 더하기 1 맞나요? 좋아. 그러면 이 식은 맞아 틀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서 지금 입으로 쭈루루룩 나왔을 것 같아. 여기서도 2, 여기서도 2, 쭈루루룩 2씩 커지고. 네, 지금까지 수업 현장을 잠깐 감상하셨는데요. 이루다 학교 채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그 밖에 동아리 활동 그 소개나 아니면 실제 동아리 활동 발표했던 거,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이 또 탑재되어 있으니까 또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는 이제 기본 교과 외에 또 중요한 교과들, 저희 학교에서 조금 특색 있는 교과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렸다면요. 지금부터는 저희 김다슬란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밖의 교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루다 학교에서 국영수 사과를 제외한 과목명만 들었을 때 이 무슨 교과인지 좀 감이 잡히지 않는 교과들 안내를 맡은 교사 김다슬란입니다. 네, 먼저 자립훈련입니다. 자립이라는 단어, 또 화면에 나와 있는 저희 목표인데, 교과 목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독립적인 생활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자립훈련은 마치 스스로 살아가는, 취업해서 돈 벌어서 아이가 혼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수업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성장반 과정, 이제 초등학교 어린 과정의 친구들은 이걸 대체 왜 배우냐라는 이야기도 이제 들렸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루다의 자립훈련은 지역사회와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해서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 사회, 경제적 독립 상태로의 전환을 위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립훈련 교과는 인지와 생활 연령뿐 아니라 사회 연령을 고려하여서 반 배치가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목표를 위해 의식주에 관련된 네. 일상생활 기술,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술, 자기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 자산관리 기술, 진로 탐색 기술, 직업생활 기술 등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프로그램도 아주 좋지만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책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그 아쉬움을 채워나가고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 이루다는 세분화된 목차를 만들고 채우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이용이라는 저희 목표를 보시면 여기 자기보호기술의 위생관리의 화장실 이용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화장실 이용을 할 줄 모르는 친구가 있어서 저렇게 목표를 잡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말하는 여기서의 화장실 이용은 정말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정말 욕 먹지 않게, 누구에게 이렇게 핀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막 소변 볼 때의 자세, 주변에 이제 피해를 주지 않는 소변 볼 때의 자세나
시선 처리나 공중 화장실에서 이제 또 여럿이서 서서 소변을 볼 때 바로 역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회의 암묵적인 룰 이런 것도 이제 좀 이렇게 지도 아닌 지도를 하고 있고 여자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를 갈아야 되는 타이밍 방법 같은 것도 지도를 하고 있고 키오스크나 페이 사용, 상황이해 타인의 감정 인식, 책임감, 출근 복장, 휴가 관리 등 일상생활과 졸업 이후 직장 내에서 필요한 매너 부분 등 더욱 많은 것을 더욱 잘 다루어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직업 기초훈련입니다. 직업 기초훈련은 수준별 분반 목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부분을 이제 색을 다르게 표현하였는데 보시면 A반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고 지시사항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태도, B반부터는 직무활동 경험으로 넘어가서 작업 수행 태도를 바르게 함과 이해의 목표를 두고 있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함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긴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는 D반 이후의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현실적인 진로와 취업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력 향상입니다. 기획력 향상은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체 개발한 교재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며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실제로 저희 책에 실린 문제인데 친구와 영화 보고 밥을 먹자고 약속이 되어 있는 날에 영화 시작 시간은 오전 11시이고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시간은 오후 4시일 때 그럼 나는 적어도 몇 시에는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화관까지 집에서 소요 시간이 30분일 때 몇 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가야 하는지 영화 러닝타임이 뭐 2시간일 때 식당에는 그럼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을 수 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한 식당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다양한 문제 해결 상황을 학습지처럼 그냥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상 같지만 하나하나 쪼개어서 생각하면 계산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 많은 일상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이렇게 기획력 향상과 이스라엘 교육 철학 전반에 깔려있는 것은 이스라엘 심리학 교수 루벤 포이에르스타인의 인지 도구 강화 프로그램인 FI 프로그램입니다. 이론으로 배운 기초학습을 실생활에 잘 적용해서 자신의 일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저희 이루다의 기획력 향상 자립 FI 프로그램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 지난주에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예로 들면 직업반 3학년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서 이제 인턴으로 오전 근무를 하고 학교에 돌아오는 상황이 있었어요. 차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내버스는 이 직업반 학생들이 학교에 정류장에 가고 있는 동안에 이 앞에서 지나가고 곧이어 조금 빨간 버스 있잖아요. 광역버스, 비싼 버스가 이제 곧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직업반 학생들은 이미 지나간 저 시내버스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비싼 빨간 버스를 타고 학교에 돌아오는 게 맞을까요? 누구 답 해주세요. 아무도 답 안 해주실지 저는 알았어요. 네,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시내버스를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시내버스를 기다렸다 타면 좋은 것이고 학교랑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뭐 시간이 급하면 빨간 버스를 타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돌아와야 하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이 그 기부스를 푼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다리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라 광역버스는 계단을 올라가서 타고 계단을 내려와서 이제 하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는 다리가 조금 불편하니 광역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에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오는 빨간 버스 아니고 그 다음 버스를 타자, 시내버스를 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무엇을 타고 학교에 복귀해야 할 것 같나요? 여기서부터는 답 주실 줄 알았거든요. 시내버스를 타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학습지처럼 조건 하나가 추가됐다고 해서 변수 하나가 추가됐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죠. 근데 이 학생들은 또 조건이 오전에 이제 인턴 근무를 했으니까 빨리 학교에 복귀해서 빨리 점심을 먹고 오후 수업에는 정상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근데 빨간 버스는 정류장이 몇 개 없으니까 학교까지 4정거장만 서면 이제 도착을 하고 10분이 안 걸려서 도착을 하고, 시내버스는 모든 정류장마다 다 서니까 10몇 정거장을 서야 돼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그러면 또 무엇을 타고 오는 게 또 합리적인 것 같아요? 택시. 생각 못했어요. 택시는 사실. 택시. 여기서는 또 광역버스라는 대답을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광역버스를 타고 오는 게 맞지, 다리가 불편해도 옆에서 좀 도와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조건이 또 하나가 깔려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께서 무조건 너희는 빨리 오는 버스를 먼저 타고 와라 라는 조건을 달아주셨던 시소에 따라서 방과후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자격증 방과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관리에 대한 메이크업 방과후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애들이 갑자기 화장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예뻐져요. 그리고 되게 중요해요. 저희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FI 자립 라이프 FI 수업은 제가 이제 그 생활계획력 그 향상 수업을 만든 이유가 FI는 1대1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방과후를 2대1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진짜 FI 도구지가 필요한 학생들은 부모님이 이제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음악 수업으로 현재 진행되는 거는 우쿨렐라, 예전에는 이제 노래도 여기 있네요. 뭐 합창도 있었고요. 영어회화, 중국어, 한자. 저기 계신 머리 긴 남자 선생님이 중국어 한자를 가르치시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뮤직, 복싱, 스포츠, 게임, 댄스, 노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수업 외에 또 학원도 다니고 싶고 또 댄스도 배우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또 그게 또 막상 부모님이 보내고자 하면 좀 걱정도 되고, 아이들이 그 비용으로 또 다 이것들을 수렴하고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학교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자격을 소지한 분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르다의 하루를 잠깐 보시면 아침 8시 40분에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이제 10분 동안 조회가 있어요. 근데 40분부터 9시까지 20분 동안은 이제 교우 관계도 하지만 각 반별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활동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은 뭐 이번에는 우리 반은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제 명심보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아침마다 해보고 싶다, 이런 반도 있고, 어떤 반은 또 사회성에 연결해서 뭐 친구들한테 뭐 칭찬하는 카드라든가 이런 키트를 사용해서 하는 반들도 있고요. 어떤 반은 뭐 성장일기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자기가 쓰고 수업 계획을 하는 반도 있고, 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아침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나서 조회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7교시까지 있는데 40분씩 수업이 이루어지고 1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있고요. 각 층에서 배식을 해서 교실에서 먹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수업은 4시 30분까지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7교시가 3시 50분에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학교 그 청소, 교실 청소와 전반적인 청소 구역을 다 청소하고 나서 저희가 성장일기라는 거를 제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장일기 안내는 그 다음날 수업을, 오늘 했던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IP, 목표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과 계속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어요. 그래서 4시 반에는 종례를 마치고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수업이 진행되는 친구들은요, 약간의 간식을 먹고 방과후가 진행되고요. 방과후 수업은 50분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4시 50분부터 시작해서 2교시까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2교시를 모두 한 친구들은 6시 40분에 끝나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금요일마다 원반에서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 한 달에 2번은 외부 활동, 한 번은 요리, 한 번은 동아리 활동. 그렇게 해서 전체 7교시가 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루다학교 모집 요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반은 10명, 배움반은 8명, 실천반은 2명을 뽑는데요. 요렇게 진행이 됐다가 예, 2명이 아니라 예, 요렇게 진행이 됐다가 사실 저희 정원이 120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요게 지금 3명씩, 2명씩, 1명씩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이렇게 사실 신청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많으셔가지고 이제 학교는 또 규모가 있고 정원제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인원을 이제 조금 더 증설을 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이 면접 안에 인원이 있잖아요. 면접 기준 안에 1인의 면접 기준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성장반은 7명인가? 8명 정도 그렇게 뽑게 되고요. 배움반은 5명, 실천반은 1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어린 친구들은 만약에 지원이 많다면 또 그 내년에 또 지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드는데 아직 원서는 받지 못해서 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금은 500만 원이고요. 예치금은 200만 원. 예치금은 이제 졸업 시에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월 수업료는 65만 원이고요. 그 외 연 1회 교재비가 10만 원 있고 교복이랑 체육복을 구매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초등도 교복을 입어요. 그래서 초등과정은 교복 입는 학교가 없어서 이제 교복이 되게 작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이제 연계된 교복 업체에 가서 맞추셔서 입으시면 되는데 중고등은 1학년 때 지원 받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 친구들도 지원 받아서 그 교복으로 지원 이름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25일까지고 면접은 12월 7일인데 원서가 접수되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면접에 대한 안내를 보내드리고요. 합격자 발표는 8일에서 9일 사이입니다. 그리고 입학 절차 마감은 20일이고로 그리고 입학이 다 된 친구들은 절차를 다 마친 친구들은 1월 달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건 계절 학교를 해요. 2주 동안. 그래서 그거를 필참으로 해서 조금 학교에 대한 적응을 좀 한 다음에 왜냐면 계절 학교는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적응하고 나서 3월 달에는 정식 입학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다의 비전은 진로의 다양화해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고등과정을 거치면요. 취업도 하는 친구가 있고 직업학교로 가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이렇게 제시한 이런 단어들이 좀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어쨌든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굴해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이루다 2025년도 입학 설명회를 마치고요.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학부모님들 이제 질의응답 순서를 가질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요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미인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네네. 나중에 무슨 따로 검정고시를 치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대부분 다 합격하나요? 그렇죠. 미인가의 가장 어려운 점이 학력 인정, 그죠?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또 하나의 또 어려운 수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등과정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꾸미음이라는 온라인 학력 인증제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맞는 시술을 아이들이 다 학습을 하게 되면 그게 동일하게 졸업장과 동일한 교육청에서 자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수를 하고요. 그 대신 이제 보통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경계선 지능 친구들
지능지수 71에서 84 친구들은 중등은 다 붙어요. 그리고 이 중등과 이 검정고시 자체가 붙으라고 만든 제도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360점 넘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목마다 5개 과목이 60점이 넘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그 모든 과목이 다 60점이 아니라 합한 점수가 360점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20점이면 다른 과목을 80점 맞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80점 맞았는데 전체 이제 안 됐다. 그럴 시에는 그 과목 점수가 누적이 돼요. 교육청이.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못한 과목만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붙을 수밖에 없죠.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수준 자체는 경계선 있는 친구들은 중등 과정은 다 합격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온라인 학력인증제 너무 감사한 게 아이들이 안 그래도 공부나 학습에 두려움이 많은데 이 시험 제도라는 거에 불안증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장에 다니는 학교 밖 그 꿈드림 있잖아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센터 거기서도 심지어 꿈이업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시험 제도가 싫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하고 있고 고등과정은 현재는 지금 2가지인데 온라인 학력인증제 고등과정은 없어요. 아직은. 고등이 이제 그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하지만 지금 꿈이업이 활성화되면서 고등과정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아시죠?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같이 다녀서 학력인증을 받고 있어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한 달에 일요일날 2번 가는 학교고요. 그리고 출석일수를 다 채우면 졸업장이 나오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했을 때 저는 장점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 그 학교에서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과거에 그 학력인증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즐겁게 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수준에 맞는 수업을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과정에서 검정고시 할게요 하는 친구들은 또 의외로 1, 2학년에 따놓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2학년에 이제 따고 나서 자기 바로 대학 가겠다고 3학년 때 검정고시 땄으니까 이런 말도 하는데 아이들마다 아시다시피 다 다르잖아요. 이게 학력에 대한 학습 능력에 대한 것도 다르지만 아이들의 정서나 감정에 대한 부분들 다 조율해서 좀 선택하는 편이고 학교에서는 개인적으로 학력인증을 다 취득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정보 전달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다 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직업반 다니고 나서 취업도 다 해봐요. 취업도 해보고 나서 선생님 저 사회에 눈을 뜬 아이들이 저 다시 공부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장시간의 어떤 공교육 과정에서 졸업장에 대한 부분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부분을 감수하고 다니느냐 아니면 정말 이 아이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하면서 아이가 조금 즐겁게 또래관계를 맺으면서 다니지만 거기에 또 학력인증에 대한 부분을 감수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많이 비교하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학부모님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설명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들인데요. 저희 가장 큰 걱정이 진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지금 가장 지금 가깝게 큰 걱정되는 것이 군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끼리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를테면 학교폭력 같은 그게 발생됐을 때 아이들끼리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뭐 시스템이 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교사분들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학교 규칙 같은 것을 어겼을 때 처벌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군대 문제 같은 경우는 남학생인 경우는 이제 고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저희 학교에 입학하실 때는 그 복지카드가 없이 오세요. 예, 그 나이에 만든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단정 짓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이 지능 지수가 70 정도나 이런 친구들은 만들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졸업할 때 보면 거의 만들어요. 만들고 왜 그러냐면 현실에 부딪히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제도가 없잖아요. 지금 경계선 짓는 친구들에 대한 사회 밖에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부모님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만들어질 건데 현재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내 아이의 행복에 관해서 뭐가 더 낫나라고 했을 때는 보험제도 다 되고 보험보험 다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월 220씩 받는 계속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생활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카드를 받는데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죠. 또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취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1대1로 하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군대 문제도 엮였었어요. 네, 군대 문제 때문에 복지카드를 만드는 부모님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반려가 된 친구도 있었어요. 반려가 되면 다시 한번 그 재검을 하기 위해서 내거든요. 근데 그때 두 번째 반려되면 그 소송을 걸어야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받지 못하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런데 그 친구 어떻게 했냐면 이게 다행히 복지카드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면 또 복지카드도 굉장히 엄격하게 안 주는 상황이 되고 지자체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떤 지역은 복지카드 되게 똑똑해도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행히 복지카드의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지만 그 국방부 쪽은 오히려 많이 걸러내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복지카드가 없이 왔을 때 처음에 이제 그 검사하잖아요. 신체 검사부터 했을 때 최근에 도입한 한 5년 됐죠. 5년 전부터 경계선 짓는 친구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진단 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근데 사실 이 신체 검사라는 게 그냥 빨리빨리 진행돼서 말 한마디 못하거나 심지어 경계 친구들 중에 말 되게 잘하는 친구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이거 점검했을 때 놓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치만 한 번 더 점검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서류를 미리 다 갖다 내요. 예, 다 국방부에 갖다 내서 이 친구 자세히 봐야 된다 하면 대부분 이제 사회복무요원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하면 복지카드를 받아서 면제를 받는다. 두 번째는 받지 못했을 시에 아이들의 치료 경력과 이런 것들을 잘 모아놓고 제시해서 그래서 면제를 받거나 근데 사회복무 요원을 받아도 사회복무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집에서 대기 중으로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하는 친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너무 중요하죠. 학폭위 같은 거 그거 저희 학교에 왜 없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학폭위는 수준이 굉장히 경미한 학폭이다. 그래서 이게 저도 되게 많이 걱정되는 게 부모님들이 내가 우리 아이 상처 주지 않고 학폭이 당하지 않게 하면서 이루다 왔는데 여기서 또 싸워서 이렇게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이런 거는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잘 진단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저희 학교 안에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어떤 다툼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의 눈들이나 그 아이의 어떤 상황들을 잘 디테일하게 캐치하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완전히 그 어떻게 깨끗한 상황에서 아이가 온전하게 학교를 다닌다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만남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서로 비슷비슷한 친구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거든요. 어찌 보면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외톨이로 살았던 친구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다 보면 시기 질투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툼이 생기는데 거기서 해결을 아이들이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의
답이 이상한 쪽의 답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마치 잘못을 한 친구가 사과를 받는 그런 또 해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서로 카톡 보면 아주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과정 있잖아요. 잘못을 했어요. 가해자의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떤 원인 제공을 했는지도 다 파악하고요. 사전에 어떤 일로 요인이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는 이제 학폭위가 아니라 학선이라고 해요. 학교 선도위원회라고 해서 양쪽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사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모임들이 자주 열리면 서로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집에서만 전달하는 내용으로는 오해할 수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직접 이분의 아이가 이렇다는데 우리 애가 이런 말을 했네? 그럼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어떤 앙금이 조금 거쳐요. 그랬을 때 학선위는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의 정말 선도를 위해서 부모님이 양쪽에 나오셔가지고 저희의 절차대로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다라는 거를 인지시켜요. 아시다시피 저희 아이들 절대 안 되지만 또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선생님들이 좀 주도 면밀하게 보는 편이고요. 저희 징계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처리 기준에서 저희 학교만의 징계 처리, 저희가 뭐 여기서 마약 뭐 이런 거는 징계 처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 학교 내에서의 징계 처리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수행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돼야 되면 학선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학선위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징계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밟고 있는데 아주 드물죠. 그런 경우는. 네.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도 당연히 아이들의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거를 아이들이 또 겪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징계는 어떻게 해? 네? 징계는 어떻게 해요? 징계요? 징계. 왜요? 징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훈계입니다. 훈계. 좋은 말로 타이르는 거. 저희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절대 손에 못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제 언어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느린 친구들 몸으로 많이 놀아요. 그게 아직 단계가 안 거친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몸으로 놀았을 때 난 기분 좋아서 이렇게 했지만 그 상황에 아이가 기분 나쁘면 되게 열받거든요.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이 있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떠됐건 그러니까 아이의 치료적 목적, 언어 발달의 목적으로도 손대지 않고 말로 표현한다.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면 미연에 방지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징계는 교내봉사. 교내봉사는 하루에 2시간 이내로 교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 부모님한테 다 도장 받고 과정을 얘기하고 하고요. 세 번째는 외부 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거. 심리치료나 아니면 뭐 행동수정치료. 요건 조금 심각한. 네 번째는 출석 정지. 그래서 그것까지 가지고는 없고요. 그렇게 징계가 있습니다. 네, 다른 학부모님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 반별 교과목을 보면 그 수준별 분반 문과와 이과가 나뉘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문과에 있는 친구들은 수학을 아예 하지 않거나 이과 친구들은 국어를 아예 하지 않거나 그렇게 나뉘는 건가요? 그니까 그거를 이제 1차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헷갈리게 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고등과정 같은 경우 문과, 이과 나눠서 하는데 저희는 그 개념이 아니라 교과의 영역에 대한 거를 문과, 이과를 조금 나눈 거고 모든 교과는 다 같이 합니다. 네. 원서 접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직접 방문 접수해야 되나요? 방문 접수도 되시고요. 우편 접수도 되시고 이메일 접수도 됩니다. 근데 이메일 접수하실 때는 학생이 직접 자기소개서 쓰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필로 꼭 작성을 하시고요. 그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에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른 학부모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성장반은 10명이고요. 배움반은 14명, 그 다음에 실천반은 16명입니다. 그럼 통합학급으로 과목 수업을 했을 때 네. 반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도 그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교과마다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분반이 되는 상황에서 A반이 조금 적은 편이에요, 인원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초반이 조금 클래스 인원이 적고요. 그 다음에 중간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C, D 정도의 친구반이 제일 많고 EF반이 조금 적은 편이고 그거는 예, 그렇게 명수가 진행이 되고요. 이게 또 학년 통합 같은 경우는 2반까지만 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분포되고요. 그 다음에 F반까지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반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적게 인원수가 분포되고 그 다음에 자립훈련 같은 경우는 8반이 또 있기 때문에 더 작게 분포되는 편이라 학교 그 교과 영역에 따라서 저희가 반별 명수는 조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경계선 지능 학생들도 있고 벽도 지능 장애 친구들도 있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경도에 처음에 입학할 때는 그 지적장애 복지카드가 있는 친구가 거의 10%도 안 돼요. 한 명 정도, 2명 정도 이렇게 입학을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거의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다 아시고 계시는 얘기일 거예요. 경계선 지능인데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70 초반인 친구들은 거의 다 받는 거를 제가 권해요. 그래서 지금 공교육에서도 70 초반인 아이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일반반에서. 네, 왜냐하면 판단 능력도 되게 힘들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분포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경계선 지능 지원 사업을 처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걸 저희 학교에서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대상자였냐면 경계선 지능을 증빙하기 위해서 복지카드가 없고 웩슬러 검사를 했을 때 71에서 85인 아이들을 선출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저희 학교에서 이제 20명 정원을 했을 때 20명이 다 나왔는데 그 외에도 저희는 알죠. 웩슬러 검사했을 때 80 넘고 70 넘는데 복지카드 받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웩슬러 검사하면서 알았어요. 85 넘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120이 나온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웩슬러 검사와 사회성숙도는 참 차이가 많구나. 예, 90 넘는 친구인데 사회성숙도가 영유아 수준이 나온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어떤 데이터를 종합해서 봤을 때 경계선 지능 친구들이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40%, 50% 정도? 그러니까 7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까지 합하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경도의 지적장애라고 해서 60대의 친구들이죠.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선발 기준은 저희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학생이 이제 기초학습 검사를 보고요. 그게 언어랑 수학 2가지 영역이고 그림 검사를 해요. 그리고 사회성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검사라고 보다는 활동으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부모 면접을 좀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 면접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잘 성장하려면 부모님의 교육 마인드와 학교의 교육 마인드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 건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 교육관이. 하지만 아이가 헷갈리지 않게 성장하려면 부모님의 교육관과 학교의 교육관이 일치해야 된다고 보고 학교의 교육 철학 자체가 대안학교는 조금 다 다르고 그 고유의 철학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맞지 않는다면 부모님도 갈등 상황이 많이 겪게 되고 아이도 그 사이에서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판단 기준을 좀 두고요. 학생 기초학습은 왜 하냐면 너무 높은 학습 능력이 너무 낮은 학습 능력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잘하는 애들 순으로 그거는 아니고 아이가 옆에서 보조 교사가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하는 친구는 저희 학교에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커서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가 여기서 힘들게 다니거나 행복하지 않게 다니는 거는 정말 잘못 선택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